이번 주 수확한 제철 경제 이슈 맛있게 요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물론 오늘 밥상은 맛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참 걱정인데요.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제철 경제가 아니다 재난 경제다. 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비상계엄 뭐 나왔을 때 어디 계셨어요? 일단 집에 있었는데요. 예. 뭐 저도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고 뭐 TV 켜봐 이 얘기를 보고 이제 깜짝 놀라서 TV를 예. 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예. 경제 얘기가 중요하니까 경제 얘기가 좋아하니까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너무 이제 초현실적인 거라서 그렇습니다. 다들 네. 조금 의아해하셨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게 딱 비상계엄 보는 순간 이제 국회에서 뚫리냐 마느냐 이거를 가지고 굉장히 이제 유심하게 하고 방송도 이제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딱 걱정한 것은 대한민국 경제 어떡하지? 맞습니다. 외교 어떡하지? 네. 이거가 딱 들었어요. 오늘 이제 경제 시간이니까 제가 자세히 여쭤볼 텐데 외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히 그냥 무정부 상태가 돼버렸어요 지금. 네. 예. 스웨덴 총리도 방한하기로 했는데 지금 무한 취소했고, 일본 총리도 지금 방한 없던 일로 했고, 그리고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개엄한 날 오전에 같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라고 해서 대통령 그 해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비상계엄이 지금 발동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미국 지금 주한미군은 아직 비상계엄은 오늘 나온 건데 해제된 상태 아니다 사실상.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한국 여행하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했고, 지금 저기 태국에서는 한국 돈 환전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죠. 뭐 이런 상황까지 지금 외교도 난리가 났는데 경제는 더 난리 났어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그 계엄을 발표하고 나서의 초기 상황을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됩니다. 다행히 몇 시간 만에 일단 해제는 돼서 초기 상황이 약간은 좀 안정세를 취한 거는 맞아요. 예. 그런데 초기 상황에서 일어났던 반응이 그게 진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계엄이 만든 이벤트가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아야 추가적으로 이 사태가 빨리 해소가 돼야 된다는 필요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짧게 정리해드리면은 계엄 발생하고 나서 환율이 1,442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40원이 올라간 거거든요. 40원이요. 2시간 만에.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우리가 환율이 급 상승하고 있는 우상향하고 있는 장이라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3달이나 4달을 연속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 도달할 수 있는 정도의 변동성입니다. 그걸 2시간 만에 일어났다. 40원 정도 오르는 거는 예. 보통 3달 정도 걸린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변동이 2시간 만에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우리는 다행히 불행 중 다행입니다만 밤이었습니다만 서구 시간으로는 열려 있는 장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외국인들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ETF가 6% 이상 실시간으로 급락을 했고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상장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포스코가 7% 빠졌고요. SK텔레콤 2%, KT 3%, LG 디스플레이 2%, KB 5%, 신한금융 3%, 한국전력 4%, 쿠팡은 무려 장중 9% 이상 하락하면서 직격탄을 맞았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장주라고 있는 삼성전자가 예. 런던 거래소에서 6% 이상 급락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야간 선물지수는 0시를 지나자마자 4% 이상 빠지면서 예. 그야말로 시장에 급락의 대패닉이 찾아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이 위험하다라는 상황을 인식한 분들이 아마 쉽게 말하면 이제 달러 이민이라고 하는데, 안전자산인 달러 환전 수요가 폭발했거든요. 예. 그래서 토스뱅크나 카뱅에서 순간적으로 이 한때 외화 송금이 중단되고 환전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일어났고요. 결정적으로 금융 상품 중에서 그 나라가 부도가 날 것 같다. 그 나라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것 같다라는 그런 위험을 해지하기 위한 상품이 있어요. 예. 소위 말하면 이제 CDS 프리미엄이라는 건데, 그 나라 국가의 부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얼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 하루 전에 CDS 프리미엄이 33.73bp였어요. 예. 근데 계엄을 발표하자마자 34.02로 올라갑니다. 서구에서 볼 때는 외국 이 금융의 시선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의 전체 부도율이 올라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금융시장과 우리나라의 자본시장과 이런 것이 엄청나게 흔들렸다. 대단한 충격파가 왔다. 이렇게 일단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이라는 게 굉장히 경제에 여파를 많이 미치고, 사실 우리가 이제
남북 간 대치 문제 때문에 네. 우리는 사실 잘 못 느끼지만은 해외 사람들 만나보면은 야 너희 나라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뭐 북한이 미사일 쏘면 맨날 그러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도 사실 이게 반영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미. 그러면요. 네. 그런 상황에서 계엄까지 나오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렇죠. 계엄을 또 틈타서 북한이 쳐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이제 계엄 해제 후의 시장 네. 뭐 이게 좀 궁금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금 그러니까 안정이 되긴 했지만은 오늘도 빠졌고 근데 네. 제가 제일 좀 눈여겨보는 거는 이게 이제 개인, 기관, 외국인 이렇게 좀 나눠서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코스피도 오늘 3,900억인가 외국인들이 팔고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초기에 큰 불은 계엄 해제를 통해서 잠깐 잠잠해진 건데 상황이 끝난 게 아니고요. 그때는 짧은 시간에 집중돼서 마치 빅뱅처럼 패닉이 온 거고 해제 이후에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장기적이면서 더 넓은 범위로 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계엄 후폭풍이 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해제가 됐습니다만 코스피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 자금 이동을 가장 먼저 봐야 됩니다. 우리 시장을 얼마나 불안하게 보는가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4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21조를 팔았습니다. 21조요? 21조요. 4개월. 이것도 와, 엄청난 거죠. 어마어마한데요. 그런데 계엄 첫날 해제된 수요일 날 7천억 정도 순매도가 나왔고요. 7천억이요? 예, 오늘 3천억 정도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합치면 1조죠. 예. 4개월에 21조인데 이틀에 1조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자금은 지금 확실하게 빠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단기 자금은 사실 쉽게 말하면 본사에 예. 승인 필요 없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특히 홍콩권, 아시안권 펀드들이 이 쿠션을 치고 들어온 자금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제가 이제 증권가에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는 뉴욕이나 런던에 본사를 둔 진짜 큰 펀드들 있죠. 예. 소위 말하는 사이즈가 나가는 펀드들이 중장기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매도를 현재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단순히 뭐 코스피가 급락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안심할 부분이 아니고요. 외국인 매도가 이제 시작됐다. 어떻게 보면 짐 싼다. 셀 코리아가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제 환율이 또 문제인데요. 예. 아까 이제 첫날 2시간에 엄청나게 올랐다고는 했습니다만 수요일 날 일단 장이 열리고 1,410원대 오늘도 조금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그 선에서 강보합으로 마감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환율을 막아내고 있는 거는요. 외환 보유액으로 지금 막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강제로 때려막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예, 돈을 뭐 쏟아붓는다는 예. 표현들이 뭐 계속 나오고 이겁니다. 있으니까요. 예, 예. 이 정부 시작할 때 4,300억 불로 외환 보유고가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4,100억 불입니다. 200억 불 정도가 사라졌네요. 그렇습니다. 사라진 상황이고요. 예. 실전에서 투입할 수 있는 외평 기금이 좀 있으면 100조 단위로 줄어듭니다. 지금 그러니까 250조인데요. 200억 불이라고 하면은 예. 한 28조 정도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외환 보유고 4천억 불 선이 깨지느냐 마느냐가 약간 시장의 심리선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외평 기금도 200조 정도를 유지하고 있느냐가 심리선인데 예. 지금 그 선이 다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정부가 외환 보유고나 외평 기금을 통해서 이 환을 누르기가 어려워요. 그럼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예. 국민연금을 소위 말하는 팔을 비틀고 예. 압박을 해서 지금 환율을 해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국민연금으로 이 환율을 두 가지입니다. 해결하죠? 하나는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에 맺어져 있는 통화사업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이 해외에 투자할 때 달러가 필요할 때 국민연금도 시장에 가서 달러를 사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국민연금 말고도 시장에서 달러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국민연금 너까지 가서 달러를 사면 시장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환율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연금 너는 시장으로 들어가지 말고 빠져.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하지 말고 한국은행으로 바로 와. 그럼 우리가 창고에 있는 달러를 너의 원이랑 바꿔줄게. 예. 그만큼 달러 진입 수요를 낮추는 거죠. 그게 한국은행과 국민은행의 스왑입니다. 근데 사실 그게 예. 이제 거래소에서는 그렇게 네. 뭐 이제 달러 수요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수합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바로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게 줄어든 건 맞잖아요. 외환 보유고가 바로 마이너스로 잡힙니다. 다만 시장 가격에서 압력을 좀 덜 주라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 문제는 국민연금이 결국에는 그 수합을 언젠가 청산할 때 환차손을 입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국민연금이 이 한국은행과 맺어진 달러 수합 때문에 거의 한 7, 8천억 이상의 환차손을 입고 있다라는 게 정설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급격히 늘어난 이 환율 방어 때문에 예. 이게 만약에 조금만 더 올라가거나 하면은요, 뭐 조단위 이 국민연금이 환차손을 입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거고요. 스왑 말고 현재 다른 또 2차 수단이 강구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국민연금 해외 투자할 때는요, 환율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요. 환해질 하지 않습니다.
장기 자금이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정부가 강제로 환해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해지를 시킬 수 있는 오토매틱한 그 개입 그 환율 그 금액이 1,400원인지 1,410원인지는 아리까리 합니다만은 예. 이 선에서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강제로 하면서 계속 달러를 풀어대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현재 국민연금 입장에서 계속 환차손을 입을 위험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떠나는 것도 셀코리아가 어쩌면 계엄을 통해서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환율 관련한 위험도 사실 굉장히 지금 현재 상방 압박이 세지고 있는데 예. 정부가 외환보유고라든지 국민연금의 압박을 통해서 강제로 현재 환율이 올라가지 않도록 누르고 있는 거지 이게 지금 안정세에 들어간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한국에 조금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줄어들고 있다. 이거는 뭐 아주 공식적으로 발표가 난 건 아니지만은 그런 움직임이 증권가에서 지금 얘기가 잡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실제로 외신에 보도되고 있는 경제 부분만 제가 좀 모아봤거든요. 예.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엄을 통해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강화된다. 그리고 한국이 선진지수에 편입되거나 뭐 밸류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움직임도 이제 약화될 것이다. 우리 시장 매력 없다. 짐 싸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는 한국 시장이 아시아의 경쟁 상대였던 대만과 비교해서 상대적 매력이 약해진다. 그리고 로이터 같은 경우에도 계엄 혼란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강화할 명분을 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예. 근데 심지어는 미국 경제 매체 더 스트리트에 보도된 내용인데 이건 우리나라에 잘 보도되지 않는 내용인데 이런 거 있어요. 지금 가장 각광받는 주 엔비디아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엔비디아 HBM을 SK가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계엄으로 인해서 앞으로 엔비디아는 SK에서 납품되고 있는 HBM의 수급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니 한국의 계엄이 엔비디아의 리스크 요인으로 등장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아니 SK 하이닉스가 예. 문제가 지금 생길 거는 아니잖아요. 없죠. 계엄 그러니까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럼 계엄 때문에 SK가 뭐 공장에 생산이 차질이 되는 거야 뭐야 그건 아니겠죠. 예. 문제는 이러한 보도가 외신에서 자기네들이 소비하고 있는 정보로 이게 유통된다는 거예요. 그게 외국이 보는 우리 계엄 리스크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신들이 볼 때는 한국에 큰일 났구나, 납품도 안 되겠구나 예. 이런 생각들을 이런 정보들을 외신들이 소비하다 보니까 셀코리아가 가속되고 이게 말하는 소위 말하는 계엄이 일으키는 경제적으로 더 큰 파급 효과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지금 기업들은 좀 리스크가 어떤가요? 사실 뭐 계엄령 때문에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거나 망할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이거를 보니까 오늘 기사 뭐 경제 쪽의 기사를 보니까 재계 튄 계엄령 불똥, 재계 교류 안반기는 미국. 그래서 네. 뭐 한미 재계 회의 총회를 앞두고 미국 측이 조금 난색을 표했다. 네. 뭐 이런 거가 나와요. 네.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대외적으로 우리 기업이 사실은 유형 무형의 자산으로 K-웨이브나 이런 걸 업고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손실이 일단 많고요. 당장에 뭐 외국인 바이어들과의 거래 지금 한국으로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 여기 나와 있는 주재원들이나 거래 상대방들이 본국으로부터 지금 송환 문자를 받고 있대요. 위험하다. 위험하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얼마나 많은 리스크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또 직접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이 경제 불안 때문에 지금 어떤 시기냐면 주요 기업들이 내년도 사업 계획을 확정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예. 지금 이 계엄 리스크가 어떻게 퍼질지. 그래서 소위 말하면 환율 밴드조차도 예측이 안 되고 우리 성장률은 어디로 얼마나 떨어질지 이거를 좀 예측 안 하고 내년 사업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경영의 미래가 솔직히 말하면 현재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으로 가고 있다는 게 기업들이 느끼는 가장 불안함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게 네. 증시나 있던 기업 경영하는데 가장 큰 영향.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악재다라고 확정이 돼 버리면은 또 그거는 그거대로 그냥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가장 이 대통령 탄핵 그리고 계엄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불확실성 속에 있다. 그래서 지금 더 큰 리스크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금융 사이드에서 조금만 더 깊게 분석을 만약에 해본다면 예. 이런 거예요. 내년에 우리나라 국채가 역대 최대치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예. 201조가 발행될 예정이고요. 외평채를 합치면 231조 정도가 내년에 국채가 나올 예정이에요.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좀 전에 내렸거든요. 예. 그러면 내년에 발행되는 금리도 국채 금리도 한국은행 금리 내린 것 때문에 적어도 조금 낮은 금리로 발행될 것으로 전망이 됐었어요. 근데 보시죠. 우리나라 아까 CDS 프리미엄이 올라갔죠. 예. CDS 프리미엄이 그러니까 한국 국채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요. 우리가 이걸 잘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리를 올려야 돼요. 아, 추가 이자 부담이 그래서 늘어나네요. 이게 전 국민이 초장기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이 계엄으로 생긴 리스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에 발행돼야 되는 국채가 이 정도인데요. 내년에 공사채, 회사채가 100조 정도 추가 발행되거나 대환돼야 되거든요. 예. 그에 따라서
그러니까 계엄이 만든 CDS 프리미엄 리스크가 국채의 반응금리 상승을 이끌고 그게 공사채, 회사채 연달아서 사실은 금리 상승을 만들면 사실 내년에 기업들이 부담해야 되는 자본 조달 비용이라든지 유동성 확보 비용이 연달아서 쭉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한 경영 압박으로 경제계의 수많은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회사채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연달아서 지금 그렇죠. 안 그래도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기업이 난리가 났고 지금 SK, CJ도 지금 현금 확보를 위해 가지고 알짜배기 회사들 다 매물로 내놓고 막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앵커님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게 평시에 이런 계엄 리스크가 터져서 금리 부담이 와도 힘든데 지금 앵커님 말씀은 이게 계엄 하루 이틀 전에 계속 일어나던 우리 경제가 지금 안 좋은 상황,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토양이 이렇게 취약한 상황이었거든요. 예. 여기다가 계엄 리스크가 터지면서 추가적인 문제가 파생되니까 경제계에서는 이만저만 고민이 아닌 거죠. 결국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뭐 대통령을 제외한 경제수장인 최상목 경제부총리라든지 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그리고 뭐 한국은행 이런 데서 지금 이거를 시장을 안정시키고 뭔가 이제 컨틴전시 플랜, 네. 뭐 소위 말해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의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일단은 네. 공급을 좀 계속 하겠다,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 요 정도까지는 이제 기재부에서 나왔는데 지금 뭐 대책이 있는 건가요,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이제 앞서 정치 뉴스 할 때 앵커님이 전달을 해드렸습니다만 이런 계엄을 우리가 우리 생에 또 겪을 거라고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안 해봤죠. 그렇습니다. 현재 계엄을 전제로 한 국가 금융 경제 관련해서 컨틴전시 플랜이 없습니다. 아,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경제 관련해서도 현재 겪어보지 못한 미증유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컨틴전시 플랜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나온 얘기가 뭐냐? 금융감독원에서 컨틴전시 플랜을 짜긴 짜야 되는데 예. 모든 증권사들에게 너희들이 짜봐라. 환율, 주식 등등등 해서 위험을 종합적으로 너희들이 짜봐라라고 오히려 민간으로부터 지금 현재 알아서 좀 해봐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라서 국가적으로 사실은 컨텐츠 플랜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기업들이나 뭐 개별 예. 소비자 주체의 각자 도생인가요? 지금 그러면? 예. 그나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동성 위기라든지 급격한 금융시장 불안이 생길까봐 정부가 낸 대책은 뭐냐면 일단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보면 이런 거예요. 10조 원 정도의 증권 안정 펀드가 있고요. 예. 40조 정도의 채권 안정 펀드가 있기는 있다고 이제 정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다릅니다. 증권 안정 펀드는 10조 정도가 있고요. 채권 안정 펀드는 40조가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27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일단은 유동성이 필요하다. 어디 회사채가 안 팔린다. 그러면 사들이는 그런 자금으로 쓸 테니까 안심하라라는 발표가 일단 하나 나왔고 예. 한국은행은 RP 매입이라고 해서요. 사실은 이제 쉽게 말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사고 돈을 주면서 유동성을 풀어주는 대책이거든요. 이거를 사실상 하는데 그동안은 RP 매입 관련해서 아주 우량한 회사 한 7, 8개 많을 때는 11개 정도 회사하고만 했었는데 예. 이제는 그 회사가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따지지 않고 모든 증권사하고 다 하겠다라고 해서 일단 유동성 관련해서는 풀어주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조금 안정세를 가져가려고 하는 정책을 내놓긴 내놨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게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계엄이 일으킨 이 리스크가 사실은 돈으로 막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네. 오늘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 또 계엄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면서 뭐 탄핵이나 이제 계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기는 하는데 유동성을 지금 대규모로 공급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팬데믹 코로나 때 정도로 공급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건 RP 매입이거든요. 음. 근데 지금 그게 코로나 때 심각하다고 했을 때 아까 얘기한 11곳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너희들 RP를 우리가 사줄게라고 했는데요. 지금은요. 한 60, 10개 되는 증권사 전부한테 열어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느끼는 이 충격파가 금융 충격파 코로나 때보다 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책당국이. 그러니까 전 금융사를 상대로 RP 사줄 테니까 유동성 무한히 공급해줄게라는 발표를 한 겁니다. 물론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예. 하지만 그런 발표라도 하면서 눌러야 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지금 충격파가 크기 때문에 이런 과도한 조치가 나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지금 상황에서도 계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매우 취약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 하느니 전망한 거는 1.9 내후년 1.8로 지금 사상 초유의 1점대 저성장이 예고된 상황에서 계엄까지 덮치면서 지금 난리가 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방금 우리 앵커님이 성장률 말씀하시니까요. 예. 안 그래도 지금 계엄 뉴스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바로 계엄 끝난 엊그제부터
주요한 선진국 이제 IB들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아, 또 낮추기 시작했어요? 예, 지난주랑 또 달라요. 아니 원래도 이미 한국은행은 내년을 1.9로 했지만은 그렇습니다. 주요 해외 증권사들은 1.8, 1.7로 이미 낮게 그렇죠. 봤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지난주까지 발표됐던 수치로는 주요 글로벌 IB 8군데 중에서 5군데가 1점대를 예상했거든요. 근데 예. 오늘 기준으로는요. 10군데 중에서 8군데가 1점대를 전망하면서 등급을 다 낮췄고요. 네, 전망치를 낮췄고 특히 하단, 가장 낮게 전망한 하단이 내려가고 있는데 가장 낮게 전망한 회사는 시티가 전망했는데 1.6을 전망했어요. 그러니까 시티은행이요? 예, 개엄 이후에 지금 우리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 급전직하로 떨어질 거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요 이거? 모르겠습니다. 뭐 뾰족한 수는 없는데 예. 중장기적으로 더 많은 파고가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라서 답은 없습니다만 핵심은 계엄으로 떨어져 있는 이 국가 신인도 한국이 불안하다라는 이미지를 빨리 없애는 게 급선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결국은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정치가 좀 제대로 작동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계속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공간 칼럼 박시동의 제철경제 박시동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